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온라인 설명회로는 조금 오랜만에 뵙게 되었는데요. 제가 1월 달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현장 설명회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난 일주일은 또 정시 면접이 생각보다 조금 규모가 커지는 바람에 시간을 잡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다시 또 상반기 동안 열심히 여러 온라인, 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고요. 공유되는 화면이 보이시면 설명회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독서노트 시즌2 원래 작년에 조금 이어가다가 중단됐었는데 이걸로 돌아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입 자소서부터 그다음에 대입 생기부에 이르기까지 또한 이제 책들이 그 독서 활동의 입시에서 역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주로 한 권을 좀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제 뭐 상경 계열 이름이 붙어 있긴 하지만 상경 계열 어떤 책 뭐 이런 거보다는 이제 클라우디아 골딘의 커리어 그리고 가정이란 책을 가지고 상경 계열만이 아니라 물론 경제학자가 쓴 책이긴 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다양한 전공 분야에 어떻게 적용 가능할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제 좀 해가 바뀌어서 제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시면 간단히 저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 간단한 학원 학력상, 그다음에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중3부터 고3들 그리고 뭐 재수생 혹은 이제 뭐 로스쿨 가는 친구들까지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 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또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떤 설명회들을 어떻게 도움드릴 수 있을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목차는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학이 밝히고 있는 독서 활동의 중요성, 요거 이제 서울대가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대의 얘기 사항과 그다음 다른 학교들이 또 종합적으로 내놓은 사항 좀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단 특목, 자사고, 입시의 자소서와 생리부의 책, 이제 그래서 이제 책이 어떻게 이제 입시에서 일단 고교 입시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신간 안내라고 해서 일단 제가 예고해 드린 것처럼 클라우디아 골딘의 커리어 그리고 가정 요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 및 보고서 주제를 어떻게 확장할지, 창특 및 세치는 어떻게 써야 할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소개를 드리고 대략 제가 한 30분에서 40분 사이로 쭉 전달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질문을 주시면 그 질문에 맞게 제가 답변을 최대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뭐 독서 활동, 상경 계열 이렇게 이제 키워드가 걸려 있지만 꼭 이것과 관련 없더라도 입시와 관련된 내용은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대가 말하는 독서 활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이제 2018년도 땡땡 교수 사태 이후에 나온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그 간소화에 따른 건데요. 근데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오늘 주로 독서를 말씀드릴 거니까 여기 제일 아래 보시면 이제 독서 활동 그래서 뭐 이건규가 쓴 이건규 저자 이건규 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법론 이런 책들이 미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당시 중이니까 얘네들이 이제 올해 대학을 갔죠. 이사학번으로. 그래서 이제 독서 활동이 빠진다는 식으로 많이 공지가 되는 바람에 독서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지금 이제 대학 간 친구들부터 이제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대가 요거는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내놓은 자료예요. 그러면 이제 뭐를 보느냐? 자, 위에 두 줄만 보겠습니다. 들어오신 분 입장 좀 시켜드리고요.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에서 나타나는 지적 호기심, 탐구 의지, 학업에 대한 적극성 및 진취성, 진로 탐색 의지 등을 평가합니다. 서울대입니다. 이와 같은 특성은 교과 학습뿐 아니라 뭐 교과 학습 흔히 말하면 내신과 많이 들으셨죠? 세트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관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독서 활동, 글쓰기, 탐구 활동, 실험 수업, 교내대 참여 등 다양한 학습 경험에서 드러납니다. 자, 그럼 여기 목록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독서 활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독서 활동은 줄어들지 않은 거고요. 그다음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독서를 당연히 입시에서 중요시하지만 서울대학교는 특히 중시했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책을 3권 혹은 2권씩 꼭 쓰게 했죠. 어떻게 이 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울대는 이 자기소개서 자유문항이 이제 없어졌지만 독서였어요. 그래서 이제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본이다. 라고 해서 독서 얘기를 하고 있고 서울대학교는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운 큰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생활기록부에 그 뭐 독서 항목은 빠진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생활기록부에 남아있지만 입시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 7번 항목 자체가
여전히 서울대학교는 독서 활동을 중시하고 있다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연세대학교 등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가나다 순이라서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좀 넘어가고 있죠. 네.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고 5개 주요 사립대학이 공동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건 작년 자료인데요. 아직 오래전에 안 나왔기 때문에 뉴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를 평가한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학생부 종합전형 간소화에 대응해서 새롭게 만든 자료를 이렇게 공개를 한 겁니다. 보시면 자, 여기서 오늘 모든 내용을 보여드릴 수 없고 제가 독서와 관련된 내용을 보여드릴 텐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둘러싼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땡땡 교수 사태 이전에 그 약간 과도기적으로 이제 23학년도, 22학년도에 학생부 이제 기재 항목이 조금 조정이 됐고요. 이제 근데 24학년도에 본격적으로 교사 추천서가 폐지됐죠. 이건 조금 됐죠. 그다음에 24학년도에는 자기소개서도 폐지됩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는 기재 항목이 축소되고 수상, 독서, 개인 봉사활동 등은 대학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실시가 예정돼 교육과정을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요 5개 대학 공동체를 내놓은 것인데 자, 지금 요 상황이 이제 반영이 된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느냐? 자, 이제 학업 이제 크게 세 항목 있어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중에서 학업 역량 중에 학업 태도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 보이시죠? 교과 학습 내에서 학생이 주도적인 학습 수단으로 접할 수 있는 수단이 독서입니다. 교과 학습의 내용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된 분야의 서적을 주도적으로 찾아 읽고 그 내용이 토대가 되어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와 지적 호기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과제 수행도 보이는데 이게 소위 많이 발표나 보고서고요. 어쨌든 그러면 여전히 독서의 면모를 평가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대체 그 7번의 독서 활동, 그러니까 뭐 누가 읽은 무슨 책, 누가 쓴 무슨 책, 요거는 사라지는데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것이냐 보시면, 자, 근데 이제 나오죠. 그러나 독서 활동 기록을 담고 있는 독서 활동 상황의 경우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대학에 제공되지 않아 직접 평가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인정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지만 우리 업적부터가 진짜죠. 한국말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나 세팅이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기록되는 사항을 통해 이걸 담임선생님 쓰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이건 과목선생님 쓰시는 거고 간접적인 평가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 항목들에서는 학생의 지적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교사의 진술을 토대로 학교 생활 기록부의 다른 요소들과 연관관계 속에서 종합적으로 학업 역량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제 설명에 들어보신 분들은 항상 제가 나누죠. 입시 친화적인 200여 개 고등학교와 상대적으로 입시에 좀 무심한 1600개 고등학교 중에서 입시 친화적인 학교 200개는 이미 생기고 바뀌네, 뭐 독서활동이 빠지네 그런 거에 상관없이 책을 베이스로 한 활동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운영을 해왔고 책을 읽고 뭔가 발표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보고서 쓴 거를 생활기록부 여기저기에 기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생활기록부 전체 항목 중에 7번 항목만 제공이 안 될 뿐 다른 쪽, 뭐 자동봉진 쪽에 혹은 뭐 창체, 이게 창체죠. 자동봉진 쪽에 세특 쪽에 행특에 들어있는 독서활동은 다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왔다는 거고요. 올해 이제 24학년도 입시에서도 그렇게 써준 학교와 아닌 학교의 생활기록부는 네, 질적인 차이를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가 중요하지 않다. 특히 대입에서 이거는 네, 정말 이런 가장 대학의 어떤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고 매우 독단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럼 대학이 여전히 독서 중시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럼 이제 무슨 책들을 봐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얘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이게 서울대가 이제 21년도에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을 밝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생기부에 있는 걸 쓴 건 아니고요. 그 자기소개서에 3권씩 골라서 썼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21년도까지 3권이었으니까 그렇게 나온 책 20개가 있고 21년도에 단과대별로 나온 책들이 있고요. 요건 20학년 책입니다. 그리고 이건 19학년도 책이고 제가 이거를 왜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굳이 넘어가느냐. 이건 단과대별로 나온 거고 이건 19년도 책이고요. 자, 이제 서울대가 이 독서 활동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것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 그 서울대에 온다는 뭐 붙은 건 아니죠. 자기소개서에 있었던 거 카운트한 거니까 온다는 사람들이 읽은 책들을 꼭 읽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저 책들은 피해야 되는 것인지가 이제 큰 퀘스천인데 여기에 대해 서울대가 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서울대 얘기합니다. 주제하다시피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소개서 4번, 그러니까 기존의 4번이죠. 21학년도에 4번이었고 23년도에 3번. 매직 솔루션은 없다. 그러니까 뭐 많이들 물어보시는 어떤 책 읽으면 붙어요, 혹은 어떤 책 읽으면 안 돼요는 없다는 거죠. 모집 단위 유관 전공서와 교양서의 배합이나 인문과 과학의 비율, 원서와 역사의 섞임 등 모두 지적 도량과 수준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 인자는 아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부단히 안내하듯 대학 입학에 유리한 책은 없다.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 제 라이언 보죠. 타인에 의한 수박 겉핥기식 독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많은 책들 가운데 나에게 왜 의미가 있었는지, 읽고 나서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가 중요하다. 요걸 이제 자소서에 쓰라는 거였고, 지금은 이 자소서가 없으니까 이게 생활기록부에 드러나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2017, 18. 제가 이제 19, 20, 21, 21을 보여드렸지만 17, 18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가장 많이 책 20권, 우선 눈에 띄는 바는 1에서 4위가 똑같다는 것과 무려 18권의 도서가 일치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1에서 4위는 이제 순위까지 똑같은 거고 18권이 일치한다는 거죠. 백분율로 환산하면 90%에 이른다. 상이한 도서는 단 2권인데 뭐 총균세 내진 클라우디언스고 이종다스는 스포츠버스가 왔다. 미움받을 용기는 400회 정도 기재돼 있다. 400명 정도 학생이 택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책들을 그럼 읽어야 되냐 말아야 되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마다 유의미한 책일 테지만 고등학교 3년 아니 12년간 축적한 나만의 지성사가 시류에 표표히 흩날리는 것은 무색한 일이다. 음. 시류에 표표히 흩날린다는 게 무슨 얘기야? 뭐 요새 그 책이 베스트셀러니까 아니면 뭐 어디서 추천 도서로 올라왔으니까 읽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서울대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동일되지 말고 어떻게 책을 읽어라? 네, 나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 책을 읽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인데 제가 전반부에서는 서울대학교와 이제 뭐 연세대 등등이 보여주는 것처럼 여전히 대학은 고등학생들의 독서 활동을 알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한다. 독서는 여전히 유의미하다는 거고요. 그런 두 번째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느냐? 남들이 읽는 책을 뭐 일부러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많이 봤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을 따라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두 가지 대학이 원하는 독서의 의미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고교 입시에서 책의 역할을 좀 가보겠습니다. 고교 입시라는 건 뭐 특목고, 전사고 이제 이런 데를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하나는 이 생활기록부의 자기 관리의 상징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서울대가 뭐 지성사란 표현을 쓰긴 했지만 일단 학생의 지적 회복, 얘가 어느 쪽에 관심이 있고 꾸준히 이걸 키워왔구나 아니구나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효과적인 간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의 그 체험의 기회가 많이 제한됐는데 어쨌든 독서는 예나 지금이나 학생으로서는 가장 좋은 간접 체험의 기회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각 이제 중학교들도 독서 프로그램 점점 늘려가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장점이 두 가지인데 일단 뭐 전사고용, 무슨고용에서 이제 생기부들이 약간 블라인드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입에서는 이게 이제 가려지지만 고입에서는 그대로 노출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특히 이것은 뭔가 내 스스로 뭔가 꾸며갈 수 있을까? 우리 학교는 뭐 생활기록부를 안 써주세요, 잘 써주세요 이런 걸 떠나서 사실 중학교도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이제 전 대치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쪽 대치나 서초 쪽 중학교들은 마치 그 고등학교에서 입시에 열정적인 200개 학교처럼 생기부가 되게 화려합니다. 약간 어떨 땐 약간 느끼하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하고 반대로 이제 저기 뭐 서울 외곽이나 이런 데서는 애들이 자소서 그 생기부는 굉장히 담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학교에 프로그램이 없어 내 생기부가 부실해요라고 억울해할 수 있는데 독서는 나만이 설계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셀프 설계화 활동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매력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서는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기소개서의 조커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광역자 사고 중에서는 뭐 그때그때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안 쓸 수도 있지만 지금 뭐 영과고라든가 외고라든가 국제고라든가 전사고는 다 자기소개서를 쓰죠. 그런 데 있어서 이제 특히 여기 해당하는 거 심화탐구. 심화탐구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소위 리서치가 들어가는 활동이거든요. 약간 뭐 문과적으로 리서치를 했던 이과적으로 실험을 했던 이제 이런 게 없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입시와 조금 안 친한 학교들일수록 그런 데서
그 활동이 꼭 필요한데 자기소개서 심화탐구가 이 조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를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잠깐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이 쓴 건데 뭐 이제 공개 연금술, 하버부슈가 있고 전기, 토마스 이건 이런 책을 읽고 이제 이건 암모니아 합성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밑줄 친구 보시면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부슈가 자신이 이룬 일들, 공장과 과학적 발견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지 한탄하는 부분이었다. 사람들이 이기는 기술 개발한 목표를 가졌더라도 항상 그 결과의 유념해함을 되새길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약간 배우 느낀 점을 써주는 거. 네. 아, 뭔가 학교 여건상 마땅한 뭐 쓸만한 실험이나 보고서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본인이 독서를 읽고 요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생활기록부에 넣거나 혹은 뭐 사실 이제 고입 자기소개서는 훨씬 지금 자유롭죠. 예, 그렇게 넣음으로써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하는 역할을 독서가 해주죠.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뭐 거짓말로 배운 10대 통계학이라는 이 책을 읽고 정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좀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자기소개서 특강 같은 걸 하게 되면 고입 자기소개서 특강 이 독서 활동을 약간 이제 백업 내지는 이제 엑스트라 문항으로 좀 아이템으로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제 원래 내가 생각했었던 뭐 교과 공부 경험이나 스마트한 쪽이 좀 시원찮다. 내지는 이제 뭐 학교 쓰려던 학교 용이 바뀌어서 좀 마땅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럴 때는 그런 독서 활동으로 갈아 키우는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독서는 여전히 특히 이제 고입에서도 매우 유용하다. 자, 세 번째는요. 뭐 면접의 단골 질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이제 면접은 이 학교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일주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예를 들어 뭐 상상고 같은 경우는 아예 생활기록부에 책 읽은 책을 쓰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것만 따로 수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질문을 어쨌든 3개 정도 하는 학교들, 뭐 하나 하는 학교는 그렇지 않겠지만 3개 정도 하는 학교들에서는 읽은 책은 반드시 거의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제 자기소개 고입 자기소개서가 장기주도 학습, 뭐 지원 동기와 그 계획, 그다음에 인성 이렇게 돼 있을 때 보통 자기주도 학습에서 2개 정도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로 보통 많이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만약 자소서에 썼다면 꼭 물어보겠죠. 그래서 뭔가 이제 생활기록부나 활동 전반에서 약간 포인트를 주기가 좀 어려울 때 독서 활동을 통해서 포인트를 주는 방법도 있다. 이제 고입에서 책은 굉장히 다용도로 활용이 되고요. 사실 대비해서도 그랬는데 이제 그 자소서가 없어지는 바람에 이제 그 역할은 줄었지만 여전히 생활기록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뭐 사실상 본론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의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클라우디아 골딘의 여성 그리고 가족이라는 책인데요. 뭐 원제는 코리안 앤 패밀리라고 되어 있죠. 이 책은 제가 신간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번역돼서 나온 지는 조금 됐습니다. 2021년 가을 정도에 나왔으니까 벌써 3년 정도가 2년 반 정도가 되어 가는데 이 책이 조금 뜬 거는 속된 말로 뜬 거는 다시 이제 대중의 관심을 끈 거는 작년에 이제 이분이 이 클라우디아 골딘이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부제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성별 임금 격차의 핵심 원인을 밝혀냈다. 네, 오늘 이제 마사였고 그래서 이렇게 좀 다시 이제 뭐 마케팅 포인트죠 나름 그래서 다시 좀 주목을 받게 되었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책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가 이제 작년에 노벨상 타는 거 보고 다시 좀 사서 읽게 된 그런 책입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학자고요. 여성 노동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뭐 쭉 보시면 이게 아까는 그 지금 이제 유추법이 써 있어서 이걸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제가 이제 그냥 읽은 사람으로서 그냥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늘 아마 부모님이 기대하시고 계신 이야기 이 책을 당연히 다 읽으면 좋지만 다 읽으면 좋지만 만일에 어딘가를 좀 발췌해서 봐야 된다면 일단 8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8장은 꼭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어떤 연구를 하게 되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주로 이제 대졸 여성 미국입니다. 배경 미국이고 미국의 대졸 여성들이 이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정도까지 20세기 초죠. 2010년 이전이 한 20세기 초 정도까지 이거를 한 5개 세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이제 커리어라고 부르는 거고 아니면 결혼을 해서 뭔가 아이를 갖거나 이제 이거를 가정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2가지 중에 여성들이 어떻게 뭔가 조합 내지 선택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커리어를 포기하고 일단
가정부터 선택하던 시대가 있었고 세대별로 봤을 때 반대로 이제 뭐 가정을 버리고 커리어로 가던 세대도 있었고 아니면 어떤 걸 먼저 하는지에 따라서 5개 세대를 나누고 있고요. 그 얘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7장까지 쭉 나옵니다. 7장까지 쭉 나와서 이제 가장 최근 세대는 제 기억에 이제 제 또래였던 것 같은데 뭐 1980년 전후생, 70년대 말 80년 전후생까지가 일단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쭉 서사가 나오는데 뭐 그건 사실 이제 뭐 읽으면 좋지만 그 얘기가 요약돼서 나오는 게 8장 내기이기 때문에 8장을 보실 수 있고 8장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하버드 MBA를 가진 남성과 여성을 이제 추적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나와서 그러면 사실은 뭐 우리도 뭐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하버드 MBA를 나왔으면은 거의 뭐 학력의 거의 뭐 끝판왕 요새 이 표현 좀 안 쓰긴 하는데 가장 높은 이제 학력을 갖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쭉 추적해 봤더니 이제 그 인권 격차가 처음에 MBA를 딴 직후에는 남성과 여성으로 봤을 때 차이가 거의 없는데 10년 차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뭐 20년 차가 되었을 때 이 격차가 점점 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 똑같이 이제 어떤 뭐 학벌이나 역량을 갖추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결혼이나 육아나 이런 것 때문에 여성이 일을 덜 하게 되거나 조금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낮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어느 세계나 그렇겠으나 이제 결국 수입이라는 건 일의 시간과 노동 강도의 비례를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소득에 뒤처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20년 차쯤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약간 그 소위 뭐 파트너가 되는 시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하나의 약간 점피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있어서 그 시기까지 그 정도까지 도달하지 못한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한 20년 후에는 아예 이제 어떻게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죠. 누구에게조차도 하버드 MBA를 가진 미국의 남녀들조차도 그래서 이제 그게 사라지지 않는 격차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그럼 이제 이거는 해결책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구장은 약간 해결책으로 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가서 여기 이 변호사와 약설의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게 그 변호사는 이제 아까 그 MBA 가진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고 이제 아무래도 뭐 릴레이션십이 중요한 업무다 보니까 근데 약사는 반대로 이제 약간 대체 가능성. 그러니까 내가 꼭 일하지 않아. 이 약사가 아니고 다른 약사가 해줘도 되기 때문에 이게 대체가 됐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라이센스를 갖는 정무직이랑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이 클라우디아 골디는 약간 약사처럼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노동을 누군가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제 하나의 좀 대비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진짜 온콜은 뭐냐면 이건 이제 1장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업무가 이제 크게 뭐 약간 그 이분법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퇴근하면 그러니까 9 to 6로 퇴근하면 어쨌든 그 다음 출근할 때까지는 상대적으로 이제 해방되는 형태의 업무가 있고 우리 뭐 무슨 말은 칼퇴근이죠. 그다음에 퇴근을 못 하거나 6시 아니면 퇴근한 후에도 항상 약간 온콜 전화를 받고 대기 상태가 되어야 하는 야근도 할 수 있고 뭐 주말에도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업무가 있는데 이게 당연히 이제 온콜이 훨씬 페이가 세다는 거죠. 급여가 높고 그럼 이제 보통 뭐 이건 저는 굉장히 공감 가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상황이니까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게 되면 보통 그러면 이제 그 둘 다 온콜의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둘 다 온콜의 일을 하기에는 이제 뭐 애 키우고 가사 일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누군가 하나는 이제 온콜의 일을 하고 이건 급여를 많이 주니까 누군가 한 명은 온콜이 아닌 일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미국에서도 대체적으로 이제 남성 가정의 아빠가 온콜이 있는 일을 하고 여성이나 엄마가 온콜이 아닌 일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격차는 벌어질 거고 나중에 당연히 승진에 있어서도 이쪽이 이제 소위 말하는 빡세기란 거죠. 그쪽이 승진에서 유리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요 남녀 격차 벌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8, 9, 10장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만약에 딱 한 장만 뽑아서 읽는다면 저는 8장을 읽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요게 대한 뭐 저의 생각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 약간 에필로그를 덧붙여서 뭐 코로나 이후 얘기가 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별로 좀 설득력이 많이 약해서 앞부분에 비하면 앞에는 제가 맞아 되게 그 감동적으로 약간 읽었는데 특히 이제 7, 8장 부분에서는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여기선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고 예, 일단 그런 내용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책을 읽고 뭔가를 뭐 작업을 해야 한다면 학생 입장에서 8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요 책이나 이제 논평에 대해서는 뭐 여기 나와 있고 나온 것 중에 노벨 경제학상을 타서
3위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이게 작년 10월 21일 기사죠. 그래서 나와 있고 간단 요약이 여기 있네요. 이 책은 가정과 일 사이에서 여성이 희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희생이라는 거는 물론 조합 자체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는 조금 이제 이전 세대가 그랬을 수도 있고, 물론 지금도 있지만,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고소득 장시간 노동의 남성이 하고 그렇지 않은 노동을 여성이 하기 때문에 벌어진다는 것을 했다는 거고요. 클라우디아 골린 얘기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요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탄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뭐 만일에 이 책을 중심으로 어떤 보고서나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이런 약간 백그라운드를 좀 얘기를 해줘야죠. 이 사람이 저자 소개에 있어서 요 내용을 좀 소개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사는 작년 10월 10일 거네요. 그리고 음, 보시면 23, 저 지금 좀 표시할게요. 수업 달기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 23년 노동계약서가 탔고, 그러니까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밝혀내고 수세기에 걸친 여성 노동과 노동시장 참여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설명을 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0년 이상 노동시장 자료를 분석을 했고요.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저자 소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연구를 해왔는지 소개하실 때 이 기사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그래서 이제 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이것도 저희가 이제 오늘 제가 이 책을 갖고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고서나 발표 주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OECD 임금 성별 격차 1위 요거는 사실 뭐 기사들을 여러 개 찾으실 수 있죠. 제가 요 뉴스 영상을 좀 넣고 틀어드릴까 했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이 영상이 나중에 유튜브에 올렸을 때 잘리더라고요. 자료 화면을 쓰게 되면. 그래서 일단 저 이거 제가 쓰지 못했는데 일단 예를 들어 요거는 제가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유튜브에 검색해도 많이 나오는데 유튜브가 자기네 걸 써서 그런가? 이제 우리가 OECD 뭐 중에서 성별 임금 격차 제일 크다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죠? OECD 성별 임금 격차. 이제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나오니까 네, 이거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뭐 이 얘기는 뭐 해마다 좀 되풀이는 얘기라서 나오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 다시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서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영상이 잘릴 것 같아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리서치를 할 때는 퀘스천을 세 개로 잡거든요. 제가 채팅창 안 쓰고 여기서 쓸게요. 첫 번째, 왓이나 하우나 Y로 잡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는 보통 Y 퀘스천이 아무래도 앞에 것도 포괄하고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왜 성별 격차가 가장 큰가?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는 이제 가설을 몇 개 세워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어쨌든 여성이 아직도 뭔가 전업주부가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근데 이거는 생각이 드는 건 한국이 높을 것 같진 않은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고 이거 조사를 한번 해봐야겠죠. 두 번째는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우리 이제 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미 이제 준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일을 하면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뭐 시간당 뭐 2만 원, 2만 원, 3만 3만 줘야 되는데 여성이라고 임금을 덜 준다. 이건 약간 이제 그런 명시적인 차별이 예전에 있었죠. 근데 이 책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이상 이제 이런 차별은 없다고 봐요. 클라우디아 골진조차도.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뭔가 명시적으로 뭐 남성보다 여성 임금 이런 차별을 더 이상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리천장이라는 얘기 그래서 나오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 약간 이제 구조적 차별이죠. 아니, 이 책이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뭐가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임금 이제 대신에 고노동, 강도, 고강도 노동의 종사 비율이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한다. 여자보다 남자가 많이 한다. 이것 때문에 결국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아마 이제 세 번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이 임금 성별 격차 일이 나오면 이게 자꾸 이제 요새 젠더 문제랑 연결이 돼가지고 뭐
약간은 이제 비합리적으로 싸우잖아요. 남녀 문제로 갈라져 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세 번째 문제. 그러니까 이게 뭐 남성들이 여성들을 것을 몫을 빼앗아가거나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이게 구조적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거니까 요 얘기를 한번 다뤄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보고서나 발표 주제가 뭔가 뜬금없이 나오기보다는 교과 내용 중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뭔가 약간 시사적 이슈 나오는 게 좋다고 보는데 이 OECD 성별 격차는 거의 매년 나오고요. 그다음 특히 이제 이런 거 주장하는 집중하는 분들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요걸 좀 해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 이런 겁니다. 구조적 차별에서는 출산과 육아. 그래서 이 나오는 것처럼 뭐좀 제가 다른 책을 또 가지고 왔는데 이 이른바 돌봄 노동. 그러니까 돌봄 노동이라고 하면 보통 양육만 육아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뭐 고령이 되신 부모님을 돌본다라든지 아니면 뭐 몸이 불편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애나 병자가 있다라든지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돌봄 노동 자체가 뭐 대체로 여성들의 몫이 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약간 구조적 차별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음, 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병원 같은 데 간병원에도 그렇고 대체로 이제 이것이 전통적으로 여성의 몫으로 인식되어 왔고 이것이 이제 한국만의 이제 문제는 아니고 사실 미국도 같은 문제였다는 얘기 저자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뭔가 여성들이 어떤 굉장히 그 여성들을 힘들게 했던 혹은 여성들의 이런 구조적 차별을 가져왔던 말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그 육아와 관련해서 뭐 어린아이는 뭐 정말 신생아일 수도 있고 어린아이는 이제 엄마가 돌봐야 한다. 요 어떤 이데올로기. 아니 저는 이게 미국도 그렇게 심각했는지 몰랐는데 어쨌든 미국도 굉장히 심각했었고 이게 이제 그 수많은 여성들에게 뭐 직장을 커리어를 그만두거나 혹은 잠시 중단하거나 아이가 클 때까지 예. 아니면 이제 커리어를 병행하면서도 뭔가 계속 죄책감을 갖게 하는 그런 요소였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있죠. 어떻게 뭐 인식의 차원의 문제도 동시에 제기하고 있어서 그럼 이제 요 문제는 우리가 단순히 경제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동가족학적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 어떤 가족 이데올로기에서 왜 돌봄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성의 몫으로 인식이 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제 그게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런 얘기들은 이제 뭐 아동가족학을 좀 아동가족학이나 아동 청소년 쪽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돌봄 노동.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저희가 그런 것들도 하잖아요. 그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의 가치가 얼마다. 그럼 이제 어떤 때는 이제 그거보다 밖에서 일하는 남성들의 수입이 적을 때도 배우자의 수입이 적을 때도 있으니까 또 갈등이 되긴 하는데 그런 식의 어프로치 역시도 여기서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돌봄 노동의 편익이 사회에 환원됐지만 무이건설이 페이가 명시적으로 안 나가죠. 여성들은 결국 불이익만 떠안았고 사회가 외면하는 저출산율, 출산율 감소로 이어졌다. 그래서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 돌봄 비용이라는 것이 재생산 비용 관점 바이는 그런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한 연계 독서 또한 가능하겠죠.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학이라든지 혹은 뭐 사회복지는 아닌 것 같고 사회학이나 아동가족학의 영역까지 확장이 가능한 내용이고요. 자, 그럼 이제 주제 확대로 좀 가보면 자,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고 이데올로기 따위 편견을 갖는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반론도 가능할 것 같아요. 반론도 가능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요건데 이건 이제 82년생 김지영의 한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저는 이 내용이 주는 소설이나 영화가 주는 그 다룬 에피소드에 약간 임팩트는 있었는데 뭐 이제 이 문학적으로 영화적으로 완성도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여기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이 마치 클라우디아 골딘 책에 약간 그 데자뷰 같은 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그게 있잖아요. 이제 이 김지영하고 공유였나요 남편이 영화에서 그 둘이서 이제 둘 다 이제 그 맞벌이였는데 아이가 생기면서 이제 둘이 의논을 하죠. 근데 공유가 뭐 조금 더 수입이 좋으니까 그러면 수입을 갖고 그리고 이제 김지영 이 정유미죠. 정유미가 이제 그 가사와 육아를 맡는 식으로 이제 합의를 하죠. 그러니까 이 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뭐 어쨌든 형식적으로나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거죠. 뭐 이게 우리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뭐 시어머니가 뭐를 했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뭘 보였다든지 그런 거는 이 작품상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디아 골든 책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게 뭐 누군가 이제 주변에서 뭐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뭔가 가부장적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굉장히 경제적으로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이 더 많은 쪽, 그리고 특히 어쨌든 온콜 노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일단 노동 강도가 세니까 그 노동 강도를 견딜 수 있는 남성이 그걸 택하고 아닌 여성이 보통 하게 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임금의 구조적 격차와 커리어의 왜곡을 가져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뭔가 그 두 가지 의견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런 거야말로 바로 진짜 구조적 차별이다. 이제 우리가 구조적 차별이라는 얘기는 이제 구조적 권력에서 오는 얘기인데, 스트럭처럴 파워에서 오는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오늘 권력이라고 하면 이건 되게 명시적으로 뭔가 힘의 우위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구조적 권력이라는 거는 이건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암묵적 혹은 비가시적으로 자발적인 복종을 끌어내는 권력을 보통 구조적 권력이라고 하죠. 뭐 예를 들면 위계 질서, 뭐 속된 말로 이제 알아서 뭐 한다는, 알아서 둔다,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부부와 배우자 간의 의사결정 과정이 그럼 합리적 경제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 어쨌든 둘 사이는 동등하게 됐고 뭐 서로 존중을 했으니까 동의했으니까 아니면 이거 역시도 구조적 권력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온콜이라는 더 노동 강도가 세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데 있어서는 여성이 뭔가 불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럼 구조적 권력을 봐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런 얘기는 사실은 이제 아까의 얘기가 뭐 돌봄이 이제 아동가족학이나 사회학 쪽으로 갔다면 이건 역시도 이제 사회학이나 뭐 정치학 쪽으로도 올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이런 방면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책은 경제학 책, 이 책은 뭐 정치학 책, 이 책은 공학 책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같은 책을 읽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 분야에 따라서 끌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지금 이 책도 어쨌든 상위 경제학 책이죠. 노동 경제학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가족학 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그쪽에 가려는 친구가 아니면 정치학이나 사회학 쪽으로도 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마치 이제 마치 저희가 이 본문 이 책이 먼저였으니까 마치 이거 약간 데자뷰 같은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온콜이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정말 최근 기사입니다. 이건 언제냐면 이번 월요일인가 기사죠. 온콜. 그래서 이제 그 온콜은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섯 퇴근 시간 이후에 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거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5분 대기조 상태, 레디 상태로 가야 되는 건데 스탠바이 상태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크라우디와 권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것을 그리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디는 기업이 그리디하다는 거죠. 탐욕스럽다, 과욕이다. 자, 근데 그럼 이제 이거는 약간 우리가 경영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 기사처럼 뭐 야근 금지, 그러니까 요건 이제 일본의 한 기업사를 통해서 하여튼 야근을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유연 근무제를 시킨 거예요. 유연 근무제. 뭐 새벽에 나오나? 네. 아침 5시에서 8시 사이 출근해서 오후 3시 이후에 퇴근한. 그러니까 예전에 삼성이 7시 출근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할 수 있게 했다. 그랬더니 출산율도 올라갔고 생산성도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 경영학이랑 또 관련이 있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전통적인 방식은 어쨌든 온콜의 방식으로 계속 이제 최대한 쥐어짜는 형태의 이제 노동 그 근무 형태를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여준 것처럼 정말 이렇게 유연 근무를 하고 그리고 야근을 막고 그런 식이 그럼 기업에게도 이득인 것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ESG 경영이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번 경영학적으로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건 약간 이제 이것도 약간 논쟁 주제죠. 그러면 이게 과연 그리디하다고 하는데 기업이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어떤 초이스가 있었죠? 이 부부 사이에서도 그럼 부부가 둘 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너무 돈에 욕심을 내지 말고 둘 다 원콜 아닌 직업으로 일을 해서 뭐 가사나 육아도 똑같이 하고 그렇게 하자. 사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욕심을 줄여서. 근데 그렇지 않고 어쨌든 한 명이라도 원콜인 직업에 가서 그 수입을 올리겠다 얘기하는 이거는 그리디한 게 아니지. 네. 오히려 역으로 그러니까 마치 합리성이나 경제성이나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터레스트 베이스로 판단을 하는 거니까 이게 단순히 그럼 온콜이라는 형태가 기업의 어떤 사명감이 있는 것인지 이제 우리 근로자들 혹은 이제 뭐 노동자들은 그건 없는 것인지 한번 따져볼 만한 거죠. 어쨌든 이 얘기는 이제 경영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요건 이제 제가 약간
저희 그 책 모임이 있는데 졸업생 그 합격생들하고 이제 대학교 간 친구들하고 거기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1월 초에. 근데 뭐 이거 얼마 전 기사지만 사실 거의 안 바뀌죠. 저희 때도 이랬는데 수학과학 성취도가 남녀 격차는 없어졌지만 그 평균에서 뭐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최상위권은 남학생이 강세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통 그랬잖아요. 이제 어쨌든 뭐 수학과학 최상위권에는 상대적으로 남학생이 많고 영어랑 국어 최상위권에는 여학생이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돼서 뭐 이게 원인 분석에 있어서는 또 약간 예민한 부분이죠. 이런 얘기가 주로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남학생이 수학과학 높은 성적을 권장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어디로 이어지는 거냐면 이공계열이 가면 상대적으로 남학생이 많죠. 예, 그래서 뭐 예전에 뭐 공대 여학생은 이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 지금도 그렇죠.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인문대나 이제 뭐 특히 어문계열 이런 데 가면은 여학생이 훨씬 많고 이런 현상들 나타나는데, 그럼 이제 이것도 한번 학생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연구 주제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자는 그럼 뭔가 수학 과학을 잘하고 여자는 뭐 보통 언어를 잘한다 저희가 얘기를 하죠. 언어를 잘하고 이게 뭐 좀 선천적인 뭔가 있는 거죠 정말. 그 성별로 아니면 아니면 이게 뭐 이제 이것도 후천적인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죠. 그 남자애들은 뭐 로봇 갖고 놀고 뭐 총 뭐 칼 갖고 놀고 여학생은 뭐 다른 인형 갖고 이렇게 하는 사회적 환경 탓인지 예.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뭘 저희가 당연히 이제 교육학 내용하고 연관지어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책과 관련 지금 책에 이제 그런 내용 나오거든요. 그 대학을 선택해서 갈 때, 상대적으로, 뭐 제가 이 제목을 잘 아는데, 요새 그런 데도 있죠. 이제 문이과에 있는데, 공학에서 남자애가 문과에 있으면, 야, 너 남자인데 왜 문과에 있어? 네. 심지어 요새는 워낙 이과 쏠림이 심하니까, 특히 남학생들이,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아니면 대학 선택할 때, 뭐, 이 클라우드에 걸리는 그런 책하고, 그런 얘기하고, 그런 통계를 보여주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 대졸자들 기준 한 건데, 이 대졸자들이 대부분 뭐 인문대학 아니면 사범대학 미국도 그랬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많이 선택을 했고 공과대학이라든가 뭐 최근에 아니지만 어쨌든 초기에 의대라든가 이런 데 별로 안 갔다. 결국 이제 이것이 뭐 사실상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인문대보다 공대가 임금을 더 많이 받는 직업이 많으니까 인간격차가 가져온 또 다른 요인이다. 그러면 이게 정말 운이 좋아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뭔가 거기도 역시 젠더의 문제가 있는 건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교육학 쪽을 준비하는 친구들 역시 이 책에서 갖다 쓸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이슈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건 이제 또 이것도 최근에 나왔던 기사였는데 이건 이제 국회에서 입법조사처란 데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어 고등학생 수준에서 뭔가 갖다 쓰기에 가장 좋은 자료가 많이 나오는 곳인데 거기서 2030 여성 고용 출산 보장 위한 정책 방향 나왔었는데 아니 어쨌든 우리가 저출생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결국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는 출산 탓에 여성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여가 낮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얘기. 우리 모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약간 고정관념 자체를 뒤집는 얘기이기 때문에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해주는 정도로도 물론 이게 완전 하이 퀄리티는 아니겠으나 뭐 특정 과목에 한뭐 5분 발표라든가 이런 거 용도로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소제목 보시면 여성 경제활동이 늘수록 출생률도 늘었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본 건데 그럼 이제 이 우리의 약간 뭐 이게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어떤 체감과는 또 차이가 나는 얘기니까 그런 것들의 적실성을 따져보는 과정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전달드릴 내용이고요. 채팅창 통해서 혹은 DM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뭐 경제, 책, 뭐, 를 일단 한정 지어서 말씀을 드렸으나 꼭 그렇지 않더라도 입시와 관련 질문은 무엇이든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겁니다. 질문 주실 동안 제가 약간 프로그램 안내를 드릴 건데요. 지금 뭐 생기부 에디팅은 거의 마무리가 돼서 거의 지나간 것 같고 1월 중순이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요게 아마 유용하실 그 진단 컨설팅과 설계 컨설팅이 있는데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진단 컨설팅은 지금 예비 고3, 예비 고2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생기부를 토대로 해서 뭐 내가 우리 경제 얘기했으니까 내가 경제학부 쪽 준비하고 있는데 그대로 가도 될지 아니 뭔가 이걸 좀 돌려서 조금 비인기학과로 낮춰야 할지 아니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가야 할지 그런 걸 좀 모색해 드리는 시간이고요.
이제 생기부나 모의고 성적표 가지고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예를 들어 서울대 경제, 뭐 아니 뭐 고려대 경제, 여기는 뭐 확실히 이대로 가면 확실히 됩니다. 아, 유력합니다. 가능은 한데요. 위험한데요.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니까요. 굉장히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한 거니까 해봐주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요거는 최소한 연 1회. 제일 좋은 건 학기별 1회인데 어쨌든 학년이 끝난 지금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요건 90분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요 설계 컨설팅은 이제 약간 주 고1, 중3까지 포함해서 이건 30분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진단 컨설팅 플러스 30분으로 설계 컨설팅이 진행되는 거고, 요 부분을 한 다음에 이제 다음 학기, 이제 1학기에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 책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아이템을 이렇게 쭉 전공별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뭐 나는 경제 쪽으로 갈 거야. 아니면 나는 뭐 사회학에 관심이 있어. 그랬을 때, 그러면 다음 학기 뭐 국어는 뭘 했으면 좋겠고, 영어는 뭘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과목별 아이템들, 발표나 보고서를 하는 과목들, 수행평가 아이템을 미리 정해드리는 수업이니까요. 컨설팅이니까. 요거는 이제 요 시기에 제일 많이 받으세요. 1월 말, 2월 초 정도가 가장 적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뭐 30분 플러스로 진행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자료 제일 앞에 제 연락처가 나가긴 했는데 여기로 문자 나눠주시면 시간 잡고 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상반기에는 이런 설명회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게 예정된 순서대로인데요. 일단 오늘 요거 했고요. 오늘 요거 했고 다음 주에는 의대별 스펙과 면접 아마 서울의대에 한다고 공지가 나갈 거고 네, 올해는 제가 좀 저보다 조금 더 경험이 많으신 이쪽으로 전문가분하고 콜라보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일단 서울대에 말씀드리고 서울대 의대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진로 진학 콘서트는 뭐 학과 다니고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진행하죠. 이거 제가 아마 요거는 1월 마지막 주 정도에 불어불문과 예지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엘브라운에서 제가 올해 현장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형말 스펙과 면접, 연세대 활동 우수에 대해서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에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달의 수행 평가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UIC 전문가 콜 이런 거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다 어떻게 아느냐? 제가 매번 문자를 드리진 못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송행김 에듀큐레이션이라고 요게 예전 캡처라 인원이 적은데 지금 한 1,400~500명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좀 가입을 해주시면 이런 설명회 공지 받으실 수 있고 혹시 놓치시는 설명회 영상도 보실 수 있으니까 아직이신 분들은 요 밴드에 꼭 좀 가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릴 내용 여기까지고요. 뭐 질문들 주시면 가능한 답변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 혹은 뭐 DM으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비용이요. 비용은 이제 저희가 관함교육청이 컨설팅은 60분에 30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 자체가. 그래서 90분 하게 되면 45만 원이고요. 120분 하시게 되면 60만 원. 네,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실까요? 네, 도와주셔서 감사했고요. 네, 특별히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